한국에 대해서 판타지가 느껴지는 거. 아, 그 잘 사는 중국 사람들도 한국에 가는구나. 그러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과연 얼만큼 잘 살까? 드라마를 봤지만 저는 의심병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한국에 가서 살고 싶은데 당신이가 나를 중국에서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냐? 오라는 거. 친구들하고 같이 정착 초기에 어느 백화점인가 아울렛인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막 이렇게 기다리는데 북한에서 예능 관련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당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태어나던 시기가 1970년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80년대 초반부터 저는 북한에는 타가서 유치원부터 무용반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예능반이에요. 거기에 이제 예체능적으로 뛰어난 아이들을 모아서 예술 공연을 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주변의 공장, 기업소, 병원, 안전부 그런 데 찾아가서 예술전전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6살 때부터인가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선생님이 말을 하는 걸 보더니 이렇게 또박또박하대요. 전달력이 좋다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는요, 한국의 MC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토 한 글자 틀리면 안 되고, 지금은 이제 남한은 발전해서 이제 앞에 이제 막 화면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도 막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머릿속에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릴 때 보면 항상 설날 2월 16일 4.15 당창건일 김정수 고모님 생일 12월 24일 이럴 때는 무조건 충성의 노래 모험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던 게 해산 방직 공장이라고 1급 기업소예요. 노동자가 5,000명 이상이 되면 북한의 1급 기업소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요. 그 직원들이. 그래서 그 강당에 모여서 그 유치원 아이들하고 공장 직원들이 같이 어울려서 충성의 노래 모임을 하는데 그걸 어릴 때 제가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항상 어릴 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한참 그냥 놀잇감을 쥐고 놀아야 될 나이에 항상 그 선생님이 해준 그걸 그러니까 우리말을 일찍 깨우쳐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반복을 해줘야지 무대가 딱 들어가게 되면 지금부터 경례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탄생 60돌 충성의 노래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처음으로 독창 수령님 모시고 천년 만년 살아가리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이제 소개를 하고 무대 들어가면 다음번 그 공연 소개를 선생님이 이렇게 로봇처럼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동선을 딱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무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진행자가 들어가 있을 때를 거기다가 딱 동그라미로 백목으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나오는지 제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쪽으로 손을 해야 그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내가 토 한 글자 틀리면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공연하기 전날에는 6살, 7살짜리 아이가 이불을 뒤지고 쓰고 그날 진행할 토 한 글자 틀리면 안 돼요. 왜냐면 위대한 수령님 탄생 60돌인데 70돌이라면 저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어떻게 보면 짐을 지고 다녔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긍지가 있었어요. 그 강당에 딱 서면 사람이 다 이렇게 점으로 보여요. 그 높은 무대에 가서 조명이 하얀 무대인데 그러면 공연이 무대를 하고 소개를 하고 공연이 끝나면 그 박수 소리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박수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개자가 소개를 하고 들어가면 막 박수를 치거든요. 근데 여기서처럼 우 막 이러지 못해요. 북한은 그냥 박수만 쳐야 돼요. 숨을 쉬고 박수를 쳐야 돼요. 그 정중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때가 북한에는 선동의 나라다 보니까 부모님들 자체도 아이들을 예술을 시키는 걸 선호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초등학교, 북한에는 인민학교였어요.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전문학교까지 다 그걸로 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 아이가 유치원 때 공연 진행을 했다면 그 문건이 초등학교에 곧옷이 올라가요. 그러면 초등학교도 또 예술소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예술소서에 소속이 되고 그 1고등학교 갔는데 또 1고등학교에 성악소서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무대 진행자도 같이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능을 시작했던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선생님들이 학적부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 다 게재를 해줘요. 그리고 또 알아요.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새로 들어올 신입생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얘가 유치원 때부터 공연 진행을 했다. 얘는 무조건 끌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굳이 제가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예능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 직종을 변경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시게 되셨나요? 북한에서 90년대 초반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사실 북한에서는 지금 생각해보면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는데 북한에는 20대 초반이면 결혼을 했어요. 저희 때는. 큰 문제가 없으면. 23살, 24살, 25이면 결혼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술전문학교에 갔다가 사실은 그 지방에 있는 예술전문학교다 보니까 사실은 중앙당에서 간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크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키가 커야 돼요. 북한도 키를 봐요. 160 이상이 돼야 되고 막 이러는데 같이 이제 하수를 하던 아이들은 키가 크니까 막 만수대 예술단도 뽑혀가고 이런데 저는 키가 160이 못 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내가 뭐 여기를 졸업해도 지방에 뭐 가무단이나 더 예술단에 갈 정도면 그냥 나는 때려치겠다 해서 사실은 그때 학교를 중간에서 중퇴를 했죠. 중퇴를 제하고 사회에 갔어요. 그럼 난 돈 벌겠다. 근데 일단은 저는 남한에 와서 제일 좋았면서도 안 좋았던 점이 남한에는요 무조건 자격증에 모든 걸 기초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학사냐 석사냐 박사냐에 따라 월급을 정하는 기준이 다르고 사실 북한은 뒷배김 있으면 다 해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졸업하든 안 졸업하든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를 중간에서 그만두고 어떤 큰 회사에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일단 선전선동을 이런 걸 하던 사람이니까 거기 이제 당위원회 소속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사료총 부위원장을 했어요. 청년동의 부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제가 맡은 일이 뭐냐면 이제 기업소 내에 노동자 사무원들을 대상으로 선전문이나 강연 제강들을 제가 배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그런 거예요. 저는 성악가나 무용가는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진행자기 때문에 항상 보면 우리는 하술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면 성우? 약간 그런 사람들이니까 내가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글을 잘 썼어요. 왜냐면 그걸 내가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쉽게 이렇게 제가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글을 좀 쓰니까 이제 신년사 같은 것도 해마다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신년사를 우리 회사 실정에 맞게 각 작업반별로 배분을 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신년사 내용을 주축으로 그냥 내두고 거기다 살을 붙이는 거예요. 자, 위대한 수령님이 신년사가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 직장이 만약에 건설 사업소다 하면 자, 일작업반에서는 이제 건설 사업에서 세멘트를 전략하고 이런 것들을 선동원이 생각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각 작업반에 강연 제강을 배포하고 전체 종업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크라프트지 크다란 종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번지면서 시료 모임이라는 걸 했어요. 무대 앞에서. 자, 올해 수령님이 신년사는 계획이 이렇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기업소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 기업소는 일단은 자재가 어렵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신자측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있는 자재를 아끼고 자재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 만든 PPT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을 많이 썼어요. 그렇게 이제 저는 사실은 건설장에 나가서 사업 한번 못 떠보고 그냥 순전히 글만 쓰다가 결혼을 했죠. 근데 이제 북한에는 결혼을 하면 끝이에요. 여자의 삶은.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둘을 낳다 보니까 아이 경력 단절이 됐고 또 그때 당시도 이제 또 당위원회 소속이라고 해도 배급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뭐 시집이나 남편도 배급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는데 네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이를 키우면서도 저는 그 이루지 못했던 꿈이 남았던 거예요. 항상 그 한참 피기 시작할 23살, 4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나는 좀 더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꺾이다 보니까 그걸 꽃피우지 못한 채 계속 있다가 저희가 이제 국경에 살다 보니까 딱 국경 압록강 아래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밀수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밀수를 하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도 이제 만약에 태양의 후예가 예를 들면 저번 주에 나왔잖아요. 그 다음 날인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중국에서 전문 그 CD를 또 구워가지고 북한에다 넘겨요. 그래서 제가 그런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100% 공감은 안 됐지만 저는 다른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를 봤을 때 젊은 세대는 이 사람의 옷차림 그리고 북한 남한의 가정집들은 어떻게 꾸렸는가 이런 걸 본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눈에 딱 들여오는 거는 커리우먼이었어요. 제 또래의 여성들이 새파란 명찰을 앞에 탁 하고 컴퓨터 딱 하고 와이셔츠에 미니스커트 탁 입고 앉아있는데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야, 나도 돈을 벌겠다 이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사회를 위해서 저렇게 조금 집에서 이렇게 애를 얻고 그냥 애나 얻고 빨래하고 이러지 말고 나도 막 저렇게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잠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아마 이 땅이 아닌 그 땅에 가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탈북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 남한에서는 밀수라는 게 불법이잖아요. 북한도 맞아요. 불법이에요. 근데 국경에 있는 사람들은 국경에 산다고 해서 다 밀수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 밀수를 하려면 일단은 중국 사람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중국에서 우리한테 먼저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국 사람한테 외상으로 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본이 있어야 되고 그 국경을 지키는 국경경비대 담당 안전원, 국경경비대 보안원을 깨야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국경 아래서 살다 보니까 그 밀수를 하면서도 너무 많은 그런 지긋지긋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는 단속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도 창을 친다고 해요. 내가 뇌물을 받아서 내가 봐줄게. 그 시간에 짐을 내가 이래놓고 다른 사람한테 슬쩍 정보를 넘기고 그 물건을 덮치는 경우, 뺏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는 보이원은 심장이 2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결탁을 못하고서는 짐을 중국에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여러 번 사람으로 인한 배신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너무 지긋지긋하고 그리고 국경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9시에 짐을 내가자 하면 중국 파트너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에도 변방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겨울 같은 경우에도 물건을 지고 그 눈 속에서 2시간, 3시간을 업돼서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몸이 다 얼어들고 마지막에는 이게 발가락이 안 움직이고 그래서 너무 저도 이제 회의를 많이 느낀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나는 공식적인 일을 하면서 당당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국가의 승인을 받으면서. 근데 북한에서는 당당한 일을 하면 꽃제비가 되고 죽는 거예요. 불법적인 일을 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으면서 중국 파트너한테 중국 핸드폰을 넘겨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통하니까. 그래 항상 김추미드 가서 하는데 아니 이분이 저랑 5년을 거래를 했는데 말끝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안과에 한국에 갔는데 야 이번에도 돈이야. 중국 돈으로야 뭐 1,000위안 보내왔다. 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중국도 살기 좋은 나라인데 왜 한국에 갔어요? 하니까 야 한국에 가 10년을 벌면 중국에서 30년 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한국에 대해서 판타지가 느껴지는 거. 그 잘 사는 중국 사람들도 한국에 가는구나. 그러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과연 얼만큼 잘 살까? 드라마를 봤지만 저는 의심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걸 100% 흡수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한 3년을 갈까 말까 준비해서 그 파트너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한국에 가서 살고 싶은데 당신이가 나를 중국에서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냐? 오라는 거예요. 5년을 거래를 했으니까 사실 그 중국 파트너들하고도 싸움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20kg짜리를 넘겨줬잖아요. 근데 또 이 사람은 또 18kg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또 이제 막 육두문자 오가요. 이 미친 새끼야, 이 미친 갓나야. 그러다가 다음 날에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또 그리고 조선족들이 좀 악센트가 세요. 그리고 저희 또 북한 사람이 북쪽 사람들이 또 악센트가 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평화로운 날만 있는 거 아는데 사람이 미운정 고운정이 5년 동안 든 거예요.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날이 어두워지면 감청적이 되는 거예요. 집에 이렇게 시커먼 데 앉아있는데 강둑 저쪽에는 하얀 거예요. 야, 나는 언제면 저렇게 하얀 나라가 살까? 너무 새까만 나라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맨날 하다가도 아침에 눈을 뜨면 야 내가 무슨 생각했을까? 아버지 엄마 동생들 다 여기 있는데 내가 무슨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하고 계속 아니다 옳다 이렇게 싸우면서 3년이 됐다가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장사를 가면 집에다 항상 아이를 가둬놓고 가요. 왜냐면 집에다 자물쇠를 채우면 도둑이 와서 다 따가요. 그럼 재산을 다 훔쳐가는데 아이를 집에다가 가둬놓고 문을 채우고 가요. 그러면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이는 그 찬방에서 자는 거예요. 울다가. 근데 내가 등잔을 켜고 그 아이를 내리다 보는데 그 아이가 고작 해야 7살, 8살? 야, 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서 제가 탈북을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3년을 고민하다가 진짜 미쳐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운이 좋게도 처음 시도했는데 그날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다른 탈북민들처럼 막 그 정치원 수용소 가고 교화소 가고 이런 거 없이 그 상대 파트너가 너무 완벽하게 포를 해줘가지고 저는 그날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탈북은 좀 천운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처음 도착해서 충격받은 점은 무엇인가요? 여자로서 여성 주차장이 따로 있는 거 보고 놀랐어요. 그 핑크 색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여성은 어떤 존재냐면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밀고 나가는 역군이에요.
그러니까 남성하고 똑같은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으로 취급됐지 우대돼야 될 사람으로 취급되진 않았는데 남한에 왔는데 주차장에 갔는데 여성 주차장이라고 빨간 핑크 색깔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화장실에 가서도 여성 화장실은 또 이렇게 예쁘게 하고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말이 너무 부각이 된 거예요. 근데 그리고 지하철을 탔는데 임산부 좌석. 근데 거기에는 뵀는데도 누구도 안 앉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딱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여성이라는 거는 감성적으로 육체적으로 남성보다 약해요. 힘도 없고 감성적으로 좀 그런 사람들이어서 눈물도 많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 여리고 여린 여성들이 돈을 벌어갖고 남자를 섬겨야 되고 북한에서 자행되는 모든 강제동원에 여성들이 다 나가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성이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골수에까지 찼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게 좀 놀라고 감동이어서 여성들을 위한 주차장이 따로 있고 임산부 좌석이 따로 있다는 게 너무 좀 저는 놀라웠어요. 그리고 좀 또 재밌는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는 실제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정착 초기에 어느 백화점인가 아울렛인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막 이렇게 기다리는데 거기에다가 딱 봤는데 10,000원이라고 쓴 거예요. 야, 그래 우리는 7층 올라가야 되거든요. 6층인가 7층 올라가는 야, 진짜 우리끼리 기다대고 야, 진짜 썩어 박은 남조소이다. 야, 어떻게 엘리베이터는 1,000원 달라니. 야, 더러워 못 살겠다. 그래서 4명이 손목 잡고 7층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10,000원이라는 게 그 사람이 꽉 찼다는 걸 몰랐어요. 만우가 북한에서 안 쓰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저희 4명이 손목 잡고 7층으로 올라갔던 사례도 있고 그리고 이마트라는 데 딱 갔는데 사과를 포장도 안 해놓고 이렇게 막 발화를 쌓아놓은 거예요. 야, 저거 그냥 먹어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먹는다고 해서 누구 하나도 나한테 관심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북한도 이제는 뭐 상점 안에서 개인들이 들어가서 물건을 찝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평양이나 극한된 거예요. 북한은요 시장에 가보면요 사과를 팔잖아요. 그 꼭대기에다 그물을 쳐요. 왜? 도둑이 덮치지 못하게. 그런 것만 보고 오다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물건들이 이렇게 막 사과, 배 이런 것들이 그물도 안 치워놓고 이렇게 발화로 살아있는 게 저는 좀 생소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 풍족해서 그러는가?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민의식?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과를 자기가 돈을 주고 사지 않았는데도 그걸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낮은 수준의 사람들은 아니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처음에는 이거 그냥 먹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왔으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하나는 조금 경노한 게 있는데 그 한 번씩 엘리베이터를 타면 막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4층에서 땡강 하고 문이 열렸는데 유모차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예쁜 유모차. 근데 저는 한국에 와서 아이를 놓고 싶은 게 소원이 있거든요. 북한에서 아이 둘을 기저귀를 압록강에 나가서 막 두들에서 빨아서 키웠는데 일회용 기저귀를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 아이에 대한 생명에 대한 판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유모차 지나가면 그 아이를 막 일부러 따라가 봐요. 근데 유모차가 싹 들어오는데 유모차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야, 이 예쁜 유모차에는 얼마나 천사 같은 아이가 탔을까. 그래서 싹 봤는데 강아지가 탄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은 제가 댕댕이 맘이거든요. 집에서 강아지 2마리 키우는데 그때 당시에는 3,600이 끓는다고 해야 되나?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야, 북한에는 죽도 없어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강아지를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강아지도 똑같은 생명체인데 근데 그때는 조금 화가 났어요. 야, 어떻게 강아지를 저렇게 사람보다 더하게 이게 뭔 개 같은 세상이야? 막 약간 혼자서 저는 사실 좀 그런 데 놀랐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큰 틀에서는 막 크게 놀랐지만 이렇게 작은 데서 놀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같은 회사 직원을 디스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신문사에 들어갔어요. 신문사에 다 면접 봐서 들어갔는데 북한 기자는 저 혼자였는데 이제 가다가 이제 모를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래어들이 너무 많으니까 언밸런스 막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면 뭐 앞뒤가 다르다 이런 말을 하면 되잖아요. 순수 조선말이 있는데 맨날 그 죽을 놈의 잉글리시를 지금은 저는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너무 잘 써요. 일상. 근데 그때는 너무 그런 거. 그래서 기사를 막 쓰다가 그 북한의 생각은 뭐 시작과 끝이 다르다. 언밸런스하다. 뭐 이런 거. 언밸런스가 뭘까? 그래서 옆에 있는 한국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기자님 이거 언밸런스가 무슨 뜻이에요? 근데 이 기자가 글을 쓰더니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대주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북한에서는 모르면 물어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한은 그분도 열정스럽게 지금 자기 기사를 쓰는데 물어보니까 네이버에 찾으면 다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에 야, 이게 남조선 사회인가? 너무 메마르다. 네, 그래 저는 처음에 좀 그렇게 조금 오해 아닌 오해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